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버려진 시골 한옥에 숨겨진 진실. 저는 김윤서입니다. 33 나이에 여전히 작가 지망생이라는 어설픈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고 있죠. 서울 원룸에서 프리랜서 글쓰기로 근근히 버티는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썰렁했어요. 저 말고는 이복 오빠 김재현과 이복 누나 김하경만 왔거든요. 재현 오빠는 41살인데도 여전히 차갑더군요. 하경 누나는 39인데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윤서야, 오랜만이네. 재현 오빠가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하경 누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평생 그랬어요. 저는 이 집안에서 언제나 투명한 존재였거든요. 어머니도 저에게만큼은 유난히 차갑게 대하셨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언장 낭독 시간이 왔어요.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재현에게는 강남 빌딩 지분과 현금 300억 원을, 김하경에게는 목동 상가 건물과 현금 200억 원을 상속한다. 그리고 제 차례였죠. 김윤서에게는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한옥 한 채를 상속한다. 끝이었어요. 재현 오빠와 하경 누나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백억 대의 재산에서 고작 시골 패가 하나라니. 하지만 변호사가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김윤서 씨에게 전하는 특별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실은 한옥 안에 있다. 그것만은 내 몫이다.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남기다니. 장례식이 끝나고 형제들은 빨리 사라졌습니다. 저 혼자 남아서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생전에 저를 바라보던 차가운 눈빛이 사진에서도 느껴졌거든요. 엄마, 왜 저만 이렇게 다르게 대하셨던 거예요? 대답은 당연히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한옥 안에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차갑게 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남기신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어린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형제들은 항상 좋은 것만 받았고 저는 늘 뒷전이었죠. 생일 선물도 용돈도 심지어 관심조차 차별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아버지의 자식인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결정했습니다. 남원에 내려가 보기로요. 그 한옥에 정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남원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실 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기억이 없었어요. 역에서 택시를 타고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아, 그 집 말이에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곳인데. 택시 기사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혹시 그 집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30년은 넘게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좀 꺼려하죠. 왜 꺼려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옥이긴 한데 반쯤 무너져가는 폐가였거든요.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죠. 여기 맞나요? 네, 여기가 맞아요. 그런데 정말 들어가실 거예요. 택시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택시가 떠나고 나니 정말 적막했거든요.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녹슨 자물쇠가 땅에 떨어져 있었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처음 와보는 곳인데 왠지 익숙하더라고요. 특히 마당 한쪽 모서리에 있는 감나무가 너무 낯이 익었어요.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이 감나무 아래서 놀았던 것 같은데 누구였을까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청마루는 먼지투성이었지만 목재의 결이 아름다웠거든요. 방들을 하나씩 둘러봤는데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맨 안쪽 방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구석진 곳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 자물쇠가 너무 낡아서 조금만 건드리니까 부서지더라고요. 상자 안에는 일기장 하나와 편지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거였어요. 편지 봉투들도 좋은 종이에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요. 가장 위에 있던 편지 봉투에는 윤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뭘까요? 편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글씨체가 어머니 것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글씨였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윤서야, 이제 너에게 진실을 알릴 시간이 온 것 같구나. 무슨 뜻일까요? 진실이라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 폐가에서 혼자 밤을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일단 마을 여관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혹시 그 한옥에 다녀오셨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다 티가 나거든요. 뭔가 달라져서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그 집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예전에는 좋은 분이 살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고 그 후로는 아무도 안 살았죠. 사고라니요. 어떤 사고였는데요? 교통사고였어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급하게 어디 나가시다가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한옥으로 갔어요. 밤새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햇빛이 비치는 대청마루에 앉아서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야, 내 사랑하는 딸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이겠지. 엄마는 너에게 미안해.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손이 떨렸어요. 왜 미안하다는 거죠? 윤서야, 나는 너의 친어머니 이정은이야. 김명희가 아니라.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정은이 누구죠? 제 어머니는 김명희인데. 다시 편지를 집어들고 읽었어요. 너는 아버지 김상우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이미 부인이 있었지. 김명희가 바로 그 부인이었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인가요? 아버지는 나를 정말 사랑했어. 나도 아버지를 사랑했고.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 김명희가 있었으니까.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너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했어. 하지만 김명희는 달랐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김명희는 나를 없애려고 했어. 없애려고 했다니요. 그 비 오는 날, 김명희가 나를 급하게 불러냈어.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바로 그날이었지. 내가 사고를 당한 날이. 여관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교통사고가 이것이었나요? 사고가 아니었어, 윤서야. 계획된 일이었지. 편지를 읽는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너를 지키려 했어. 김명희에게 너만은 데려가서 키우라고 부탁했지. 김명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만 차갑게 대했던 거군요. 저는 어머니에게 남편의 배신을 상기시키는 존재였으니까. 일기장도 펼쳐봤어요. 이정은이라는 제 친어머니가 쓴 일기였습니다. 상우 오빠가 오늘도 윤서를 보러 왔다. 아이가 너무 예쁘다고, 자기를 닮았다고 웃으신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수만 있을까? 명희 언니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시장에서 마주쳤는데 눈빛이 차가웠다. 윤서야,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일기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제가 모르던 따뜻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마지막 일기는 사고 나기 전날 것이었어요. 내일 명희 언니를 만나기로 했다. 윤서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시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불안하지만 가야겠다.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윤서야, 아버지가 너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을 거야. 지하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렴. 그리고 기억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지하요. 이 한옥에 지하가 있나요? 한옥 곳곳을 뒤져봤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어디 있을까요? 부엌 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 널판지 하나가 다른 것들과 색이 달랐어요. 손으로 눌러보니 들떠 있더라고요. 널판지를 드러내니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어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리고 한쪽 벽면에 커다란 금고가 있었거든요. 금고 앞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윤서야, 아버지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모든 진실을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너에게 미안하다. 너와 정은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내 생년월일이야.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내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생년월일을 눌렀어요.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눈에 띈 것은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 증서들이었어요. 남원 일대 수천 평의 땅이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언제 이런 걸 준비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정은과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어린 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요. 사진 속의 이정은은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저를 안고 있는 모습도 너무 행복해 보였고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사진 속에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또 다른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정은의 것이었는데 사고 당일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명희가 나를 불러냈다. 윤서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상우 오빠와 헤어지라고, 그러면 윤서만은 잘 키워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상우 오빠를 포기할 수 없다고, 윤서도
함께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명희의 눈빛이 무서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나는 윤서의 엄마니까. 이게 마지막 일기였어요. 그런데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녹음기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김명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만 데려오면 그 여자는 없어져도 돼. 당신도 더는 과거에 묵히지 마라.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 비 오는 날이면 충분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정은의 죽음이 정말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증거였거든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저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김명희와 함께 살아야 했던 거고요. 아버지의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윤서야, 아버지는 비겁했다. 정은을 지켜주지 못했고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은 정은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내 딸아. 금고 안에는 현금과 주식, 채권들도 있었어요. 대충 계산해봐도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왜 그동안 차별받았는지 이제 알게 됐거든요. 서울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며칠 후 재현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야, 남원에 다녀왔다면서. 그 한옥은 어떻던? 그냥 낡은 집이었어요. 혹시 그 주변에 뭐 특별한 게 있나? 요즘 그쪽 지역이 개발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 개발이요. 잘 모르겠어요, 오빠. 그럼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할까? 하경이도 함께.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걸까요? 평생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현 오빠와 하경 누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윤서야, 앉아. 하경 누나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어색했어요. 평소에는 저를 거의 안 보던 사람이거든요. 그 한옥 말인데 혹시 주변에 땅이 더 있지 않아? 재현 오빠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데요? 아니, 그냥 개발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아둬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윤서야, 솔직히 내가 그 폐가를 혼자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겠어. 우리가 도와줄게. 하경 누나가 거들었어요. 어떤 도움이요? 적당한 값에 우리가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으로 관리해도 되고. 재현 오빠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간절한 느낌이었거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 기회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거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형제들이 그 땅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남원 지역 개발 계획을 검색해보니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상속받은 땅들이 모두 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상속받은 것이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는 걸요. 며칠 후 하경 누나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윤서야, 우리 한 번 더 만날까? 중요한 제안이 있어. 이번에는 재현 오빠도 함께였어요. 둘 다 평소보다
친절했거든요. 윤서야, 우리가 조사해봤는데 내가 상속받은 땅 가치가 상당해. 얼마나요? 현재 시세로도 수십억은 될 것 같고 개발이 확정되면 몇 배는 뛸 거야. 재현 오빠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 개발업체에서 토지주들과 직접 계약하려고 하는데 너 혼자서는 협상이 어렵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지분을 정리해서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 하경 누나가 제안했어요. 공동으로요? 응. 내가 토지를 내놓고 우리는 개발 협상이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거지. 물론 수익도 함께 나누고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거든요. 비율은 어떻게 나누는데요? 내가 토지를 냈으니까 한 40% 정도. 우리가 나머지를 나눠 갖고 40%요. 제가 토지를 다 냈는데 40%라니. 좀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다른 업체에서도 접촉하고 있거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분명히 그 땅들은 저와 이정은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형제들이 나서서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요? 마을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쪽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알아보는 일이 있었는지요?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 한옥 주인이 누구냐고. 역시 그랬군요. 다시 남원으로 내려갔어요. 뭔가 더 알아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는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정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 정은 씨 말이에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도 항상 밝으셨어요. 사고 당일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그날 참 이상했어요. 정은 씨가 평소에는 비 오는 날 외출을 안 하시거든요. 아이가 어려서. 그런데 그날은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누가 부르신 걸까요? 글쎄요, 서울에서 온 여자분이 급하게 만나자고 했다던데. 서울에서 온 여자요. 김명희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혹시 그 사고 현장을 아세요? 마을 입구 커브길이에요. 평소에는 차가 별로 안 다니는데 그날 유독 트럭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길을 직접 가봤어요. 정말 한적한 시골길이었거든요. 한옥으로 돌아가서 지하 금고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요. 구석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안에는 또 다른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해봤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정은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김명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 여자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어차피 당신 핏줄이잖아요. 명희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윤서에게는 절대 진실을 말하면 안 돼. 당연하죠. 그 아이가 알면 안 되는 일이에요. 녹음이 끝났어요.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거군요. 이정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걸까요? 왜 김명희와 계속 함께 사셨던 거죠? 아버지의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봉투에 윤서가 진실을 안 후에 읽을 거지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서야, 아버지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다. 정은을 잃고도 명희와 함께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유가 있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명희는 너를 해치려고 했지만 내가 모든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니 포기했다. 대신 평생 진실을 숨기라고 했지.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괴로워하셨던 거군요. 명희도 나름대로는 너를 키워줬다. 비록 차갑게 대했지만 해치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진실도 알았고 내가 받을 것도 받았으니. 편지 마지막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윤서야, 재현이와 하경이도 사실은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 때문에 거리를 뒀을 뿐이야. 명희는 그 아이들에게 내가 아버지를 빼앗아 간 여자의 딸이라고 말했거든.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진실을 알게 되면 정말 복잡한 일이었어요. 모든 게 김명희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녹음기에서 들은 남자 목소리가 누구일까요? 분명 김명희를 도운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마을에서 하룻밤 더 머물기로 했어요. 뭔가 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울로 돌아가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제가 상속받은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알고 싶었거든요. 김윤서 씨,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토지만 해도 현재 시세로 200억은 되고 개발이 확정되면 그 몇 배는 뛸 겁니다. 그리고 금고에 있던 현금과 주식, 채권까지 합치면 총 6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600억이요.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건가요? 서류를 보니 윤서 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오랫동안 계획하신 거죠.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재산에 대해 문의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김재현 씨와 김하경 씨요. 공동상속 관련해서 알아보시더라고요. 역시 형제들이 뭔가 꾸미고 있었군요. 며칠 후 재현 오빠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윤서야, 우리 당장 만나야겠어.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 못해. 일단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는데 재현 오빠와 하경, 누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절박해 보였거든요. 윤서야, 솔직히 말할게. 재현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 사업 자금 때문에.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투자한 게 잘못돼서 큰 손해를 봤거든. 은행 대출도 많고. 하경 누나도 거들었어요. 윤서야, 우리가 평생 너를 차갑게 대한 건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잖아. 갑자기 가족이라니요.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그 남원 땅 일부만 우리한테 양도해 줄 수 있을까? 물론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야. 적당한 값은 줄게. 재현 오빠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얼마면 될 것 같은데요? 10억 정도면? 10억요. 600억짜리를 10억에 달라고요. 좀 생각해 볼게요. 윤서야,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우리 정말 급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재현 오빠와 하경 누나도 사실은 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돈이 필요해서 접근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직접 재현 오빠 회사에 가봤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회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직원들도 거의 없었고요. 오빠,
정말 힘든 상황인가 보네요. 윤서야, 미안해. 사실 회사가 부도 직전이야. 재현 오빠가 처음으로 진솔하게 말했어요. 하경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한테 매달리는 것도 정말 창피하지만. 오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재현 오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데? 이정은에 대한 진실을 모두 말해주세요. 어머니가 오빠들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재현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현 오빠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야, 어머니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셨어. 어떤 거짓말이요? 너희 친어머니가 아버지를 유혹해서 가정을 파탄시켰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너를 원망했던 거야. 하경 누나도 함께 왔는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됐어.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거든. 어머니 일기장이요? 응. 거기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어. 이정은 씨를 어떻게 없앤 건지도. 재현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충격이었어, 윤서야.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거든. 하경 누나가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괴로워하신 이유도 알겠더라. 우리를 위해서 진실을 숨기셨던 거구나.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어. 재현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에게 너무 못했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괜찮아요, 오빠.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오빠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였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재산의 절반은 이정은 기념재단을 설립해서 사용할 거예요. 어떤 재단이야? 미혼모 지원, 사고, 유가족 도움, 그런 일들을 하는 재단이요. 재현 오빠와 하경 누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오빠들 도와드릴 만큼은 드릴게요. 윤서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재단 운영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가? 네. 재현 오빠는 법률 업무를, 하경 누나는 운영 업무를 맡아주세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경 누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가족이에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재단 설립 과정이 복잡했지만 형제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특히 재현 오빠는 법률 전문가답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줬거든요. 한옥도 리모델링했어요. 작가들이 머물면서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꿈이기도 했고 이정은도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리모델링이 끝나고 처음으로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예전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서 이정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이었거든요. 엄마, 이제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서 감나무 잎사귀들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알겠어요. 재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미혼모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까지. 재현 오빠와 하경 누나도 변했어요. 돈 때문에 접근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 전에는 하경 누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서야,
우리가 진작 이렇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누나. 재현 오빠도 재단 일에 푹 빠져 있어요.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정말 열심히 도와주거든요. 이런 일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가끔 한옥에서 글을 쓸 때면 이정은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더욱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 첫 번째 소설도 거의 완성됐어요. 이 모든 일들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제목은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로 정했습니다. 출간되면 인쇄도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에요. 이정은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어제는 마을 어르신들이 한옥에 놀러 오셨어요. 이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좋네요. 정은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한옥은 더 이상을 시년스러운 폐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는 곳이 됐거든요. 오늘도 대청마루에 앉아서 이정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엄마, 고마워요. 진실을 알려주셔서. 그리고 아빠도 고마워요. 이 모든 걸 준비해 주셔서. 바람이 또 불어와요. 이번에는 더 따뜻한 바람이에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고 이정은이 편지에 써주셨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어린 시절에는 차가운 대우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진짜 가족을 찾게 됐거든요. 재현 오빠, 하경 누나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가족이요. 그리고 재단을 통해서 만나는 더 큰 가족들까지. 이정은과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거든요. 내일은 새로운 작가가 한옥에 입주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젊은 작가인데 정말 재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 작가가 이곳에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정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감나무에서 감잎 하나가 떨어져 제 무릎 위에 앉았어요. 이정은이 보내주신 안부 인사 같았거든요. 저는 웃으며 그 잎사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